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거죠. 2025년 잭슨홀 정제 심포지엄, 특히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위 의장의 연설, 이걸 앞두고 시장 상황을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미 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 중요한 발표를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기대감 정도가 아니고 벌써부터 시장은 뭐랄까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상당히 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특히 그 연준 고인사들 발언 하나하나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치를 막 빠르게 재조정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네, 정말 파월 의장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또 그 파장이 우리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와, 진짜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정말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아주 좀 면밀히 살펴볼 거고요. 파월 의장 연설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들, 그리고 그 파장, 또 이게 이제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지 이걸 좀 신중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은 섣부른 낙관론보다는 냉철한 분석 그리고 철저한 위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점은 먼저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럼 바로 어제죠. 2025년 8월 21일 시장 상황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34%에서 0.75% 사이로 좀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3% 하락했더라고요. 네. 특히 그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가장 긴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는데, 물론 잭슨홀 미팅 앞두고 경계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일 연속 하락이라는 건 단순한 긴장감 치고는 조금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혹시 시장이 미리 뭔가를 좀 감지하고 움직이는 신호탄?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좀 과도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을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단순 긴장감 이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5거래일 연속 하락, 특히 S&P 500 지수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시장 지표가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는 건 분명히 좀 심상치 않은 신호죠. 네. 이걸 시장 전문 용어로는 재가격 조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가격을 다시 매기는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재가격 조정이요? 네.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이제 잭슨홀 미팅, 특히 파월 의장 연설, 이걸 앞두고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기존의 기대치를 아주 급격하게 수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강했던 조기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 꺾이면서 자산 가격들이 새로운 현실, 즉, 금리 인하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겠다. 이 가능성에 맞춰서 재조정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아하. 특히 이제 이런 금리 기대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나 성장주들 있잖아요. 이쪽 중심으로 매도세가 두드러졌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거고요. 나스닥 지수 자체 하락률은 마이너스 0.3%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마 금리 상승에 취약한 고평가 기술주들 하락폭은 훨씬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내부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거시적인 흐름 외에도 혹시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이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건 없었나요? 시장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개별 종목 이슈라든지 이런 게 전체 시장 하락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물론 있었습니다. 물론 거시경제적인 요인,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대 변화가 시장 하락의 주된 동력이긴 했지만 개별 기업 차원의 악재들도 하락세를 좀 부추기면서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역할을 했죠.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그 거대 소매 기업 월마트 있잖아요. 네, 월마트. 월마트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근데 월마트는 아시다시피 미국 소비 경제의 바로미터로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거의 지표죠. 네. 그러니까 이 실적 부진은 그냥 단순히 월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 소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거죠. 또 반도체 메모리 쪽의 주요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는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그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에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 납품할 거다 이런 소식이 딱 나오니까 경쟁 심화 우려로 주가가 또 4% 추가 하락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기술주 섹터 안에서도 이런 경쟁 구도 변화 같은 미시적인 요인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식으로 개별 기업들의 부정적인 소식들이 이미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앞두고 불안정했던 시장의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키는 뭐랄까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도 압력을 더 가중시킨 거죠. 그렇군요. 주식시장 움직임과 더불어서 연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게 또 채권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채권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여기도 주식시장처럼 좀 불안한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좀 다른 양상을 보였을까요? 채권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그 변화된 기대를 명확하게 반영했는데요. 아, 채권시장도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8월 21일에 미국 국채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33%로 마감했어요. 이게 바로 전날인 8월 21일에 4.29%보다 오른 수치입니다. 수익률이 오랐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는 건 곧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아,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렇죠. 채권 가격이랑 수익률은 마치 시소처럼 항상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기존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새로 거래되는 채권의 수익률이 시장 금리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올랐다는 건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예전보다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겠군요. 그 배경에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채권 가격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률 상승의 핵심 동의는 역시 연준의 금리 정책 경로, 특히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한 시장 기대가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금리군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적들 가능성, 이거 매우 높게 보고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의 90% 넘었었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 연준 고위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들, 그리고 동시에 발표된 일부 견조한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그런 기대를 아주 빠르게 냉각시킨 겁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다, 이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야, 금리 인하 시점이 오래 넘겨서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 아니야? 혹은 인하를 하더라도 폭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거죠. 아, 생각보다 더 신중해졌네요. 네. 이런 생각 변화는 연준 고위 인사들의 직접적인 발언, 예를 들어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여전히 끈질긴 인플레이션 지표, 견조한 고용시장의 일부 신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미 발행돼서 낮은 수익률을 주는 기존 채권들의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투자자들이 이걸 매도하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 거죠. 네. 동시에 이제 새로 발행되거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 금리 기대 수준에 맞춰서 상승하게 된 거고요.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4.3%를 넘어섰다는 건 시장이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금리 환경을 가격에 본격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Higher for longer? 네. 그리고 이게 왜 최근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소위 동반약세 현상이 나타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마저 가격이 하락한다, 즉 수익률이 오른다는 건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가치 하락 위험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고, 또 마땅한 투자 대안을 찾기 어려운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긴 주식도 채권도 다 떨어지면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불안하겠네요. 시장의 불안감이 이렇게 커졌다면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VIX 있잖아요. 변동성 지수? 이것도 분명히 반응했을 것 같은데요. 시장 참여자들 심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니까 VIX 지수는 어제 어땠을까요?
공포감이 확산됐나요? 네, 제공된 자료에 8월 21일 VIX 지수 정확한 종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VIX 지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아, 그랬을 것이다. 네, 우선 바로 직전 주에 VIX 지수가 14.5 아래로 내려가면서 거의 연중 최저치 수준을 기록했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낮았죠. 네, 그건 당시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거나 어쩌면 좀 다소 안심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S&P 500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 하락세가 뚜렷해졌고 동시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 거대한 불확실성 이벤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졌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VIX는 CBOE 변동성 지수 약자인데 향후 30일간 S&P 500 지수의 예상 변동성을 옵션 가격을 통해 측정하는 지표잖아요. 네. 즉, VIX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빠르게 후퇴하고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VIX는 최근에 낮은 수준에서 반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상당한 시장 변동성을 예상하고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가 하락 위험을 해지하려는 목적으로 S&P 500 지수 풋옵션 같은 걸 매수하는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VIX 상승은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 심리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니까 앞으로 VIX가 어떤 수준에서 움직이는지 주시하는 게 시장 분위기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렇게 긴장하고 가격을 재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연준의 태도 변화 혹은 변화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군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잭슨홀 미팅의 공식 주제는 전환기의 노동시장, 인구, 생산성, 거시 경제정책 이런 다소 학술적인 내용인데도 시장의 모든 관심은 오직 통화정책, 특히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된 파월 의장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쏠려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장이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원래 세계적인 중앙은행 총재들, 재무장관,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중장기적인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적인 성격의 심포지엄인데 적어도 금융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그 학술적 주제는 좀 부차적인 문제죠. 그렇죠. 당장 돈이 중요하니까. 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현재 가장 민감한 현안, 즉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기대 변화를 촉발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파월 의장 연설에 앞서서 나온 연준 고위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듯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아, 그 발언들이 중요했군요. 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실제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 결정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프리 슈미크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입니다. 아, 투표권 있는 사람이요? 네, 이 사람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아직은 견조하다고 평가되는 노동시장, 이걸 근거로 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단호하게 말했네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책 기조를 변경, 즉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아주 확실한 very convincing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위한 문턱을 상당히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확실한 데이터, 기준이 높네요. 그렇죠. 또 올해 FOMC 투표권은 없지만 연준 내 주요 인사 중 한 명인 베스 해머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이분 역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 2%보다 너무 높고 최근 일부 지표에서는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면서 정책을 약간 제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섣부른 금리 인하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강력하게 드러낸 거죠. 이처럼 투표권을 가진 인사를 포함해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잭슨홀 미팅 직전에 비슷한 톤의 메시지를 내놓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시장의 과열된 기대감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연달아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놓은 것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금융 파생상품 시장 같은 곳에서는 이런 기대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예측 변화를
가장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그룹에서 제공하는 패드워치라는 도구입니다. 패드워치요? 네. 이 패드워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의 가격 움직임을 분석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번이나 그 이후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걸로 예상하는지 이걸 확률로 계산해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 효과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시장은 다가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현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봤어요.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였죠? 네,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이게 당시 시장의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프리 슈미트 총재나 베스 해목 총재 같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연이어 보도된 이후에 이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월 21일 기준으로 70%에서 75% 사이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와, 90%가 넘던 확률이 일주일 만에 70%대 초중반까지 떨어진 거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시장 기대감이 그야말로 확 꺾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연준 인사들 발언 파급력이 컸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금리 인하 확률이 2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는 건 단순한 변동을 넘어선 시장 심리의 급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급변이네요, 정말. 네. 이건 시장이 초기에 가졌던 금리 인하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거나 혹은 연준의 실제 의도와 스탠스를 잘못 읽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연준 인사들의 이번 발언들은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의 과도한 기대치를 미리 관리하고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계획된 구두 개입, verbal intervention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 말로써 시장을 조절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 금리 결정을 하기 전에 말로써 시장 기대를 조절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리고 패드워치 확률의 급락은 이러한 연준의 구두 개입이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정작 주인공인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기도 전에 시장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재가격 조정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게 중요하군요. 달리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 즉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매파적인 분위기는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합하는 발언은 충격이 덜할 수 있지만 예상을 뒤엎는 비둘기파적 발언은 훨씬 큰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긴 다들 매파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더 놀라겠네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듣고 보니 연준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결정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명확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서로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 긴축을 유지하자니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이 나빠질까 걱정되고, 반대로 경기 둔화나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완화로 돌아서자니 아직 높은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재 연준은 자신들이 추구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목표, 즉 물가 안정 프라이스 스테빌리티와 최대 고용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준의 이중 책무, 듀얼 맨데이트라고 불리는 건데 지금 이 두 목표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딜레마가 더욱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연 3.1%로 작년 최고치에 비하면 상당 부분 둔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연준의 공식 목표치인 2%와 비교하면 여전히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 멀었죠. 네,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조사에서 향후 1년간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과 향후 5년간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좀 걱정되네요. 네.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기 시작하면 실제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매우 신경 쓰이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대중국 관세 정책 같은 게 현실화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 요인도 존재하고요. 첩첩산중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노동시장과 성장 측면을 보면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표랑 나쁜 지표가 막 섞여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으로서는 끈질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 매파적인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와 고용 악화가 걱정되고 반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대응하기 위해 비둘기파적인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자니 어렵게 낮춰놓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거의 외통수 상황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죠. 바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5분에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입니다. 과거 잭슨홀 연설들을 돌이켜보면 파월 의장 발언이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례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썼죠. 올해의 연설의 내용이나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데 과거의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역사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종종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 특히 파월 의장 본인의 최근 잭슨홀 연설들은 올해 연설의 파장을 가늠하고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교훈과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반드시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역시 2022년 잭슨홀 연설입니다. 아, 그때 정말 쇼크였죠. 네, 당시 시장은 연준이 슬슬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연설 시간을 단 8분으로 매우 짧게 가져가면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매파적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위해 가계와 기업이 어느 정도의 고통, 페인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직설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성장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긴축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까지 썼었죠. 네, 그 결과는 당시 시장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였고 연설 직후 주식시장은 S&P 500 지수가 하루에 3% 이상 폭락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작년인 2024년 잭슨홀 연설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는 않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 즉 피벗에 대한 기대를 열어두는 듯한 2022년에 비해 다소 완화적인 어조를 보였죠. 아, 작년에는 좀 달랐군요. 네, 그래서 시장은 안도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특히 금리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랠리가 펼쳐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상반된 경험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교훈은 이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연설 내용의 절대적인 톤, 즉 단순히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자체보다는 그 연설 내용이 연설 직전까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기대치, expectations를 얼마나 확인시켜주는지 또는 얼마나 크게 벗어나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고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아, 결국 기대치와의 갭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즉 시장을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의 방향과 그 강도가 시장 변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시장의 예상을 얼마나 뛰어넘는 발언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2025년 올해 바로 오늘 밤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은 어떤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과 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나온 연준 인사들의 발언, 시장의 가격 반응, 발표된 경제 지표들, 그리고 연준이 처한 딜레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되는 주요 발언 내용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각 시나리오가 주식, 채권, 외환, 변동성 등
주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지 상세하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 A, 매파적 기조 유지 또는 오히려 강화, 호키시, 강경 노선 재확인 또는 강화입니다. 가능성 평가, 현재로서는 낮음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슈미트 총재 같은 다른 연준 인사들 발언을 통해서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매파적인 기대를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미 좀 반영이 됐죠. 네, 여기서 파월 의장이 더 강한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다면 2022년처럼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이 이 카드를 선택한다면 그 배경에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거나 혹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연준 내부의 확신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었을 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시장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확실히 꺾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겠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군요. 네, 예상 내용. 이 시나리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마지막 고비, the last mile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강하게 강조할 겁니다. 앞서 발언한 다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의견에 동조하며 힘을 실어주고 시장이 기대하는 9월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당분간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못 박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의 최우선 목표인 2% 인플레이션 달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을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습니다. 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상 시장 영향. 이 시나리오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가장 비관적인 결과입니다. 연설 직후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특히 취약한 성장주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격하고 상당한 규모의 매도세, 셀러오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동시에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 채권 가격은 급락할 것이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미국의 긴축 강화 기대로 인해 미국 달러와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VX 지수 역시 급등하며 시장의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거의 2022년 잭슨홀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죠.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자, 다음 시나리오 B. 예상 밖의 비둘기파적 기조로의 전환. 더블시. 시장 기대 뒤집기입니다. 가능성 평가. 이건 낮음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시나리오예요. 왜 낮게 보시나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연준 내에서 다시 매파적 기류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마저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갑작스럽게 비둘기파적인 입장으로 선회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쌓아온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죠. 하긴 갑자기 바꾸면 이상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상 내용. 만약 극히 낮은 확률이지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파월 의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 둔화 신호들, 예를 들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나 일부 소비지표 약화 같은 것들을 예상보다 더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예상보다 빠른 시점, 예를 들어 9월이나 연내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거나 최소한 금리 인하의 문턱이 생각보다 낮다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에서 성장 지원 쪽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내비칠 수도 있고요. 이건 시장이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네, 예상 시장 영향. 이 시나리오는 시장에 가장 낙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연준의 정책 전환, 즉 피봇 신호로 해석하면서 안도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급등세를 보일 것이며 특히 금리 하락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랠리를 주도할 겁니다. 반대로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수익률이 급락, 채권 가격은 급등하고 미국 달러와는 약세를 보일 것입니다. VIX 지수는 급락하며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크게 회복될 겁니다. 거의 시장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죠.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시나리오 C. 중립적 데이터 의존적 기조 유지. 뉴트럴 데이터 디펜던트. 현재로선 가장 유력입니다. 가능성 평가. 이건 높음으로 봅니다.
현재 시장 상황과 연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군요. 왜죠? 왜냐하면 이 접근 방식은 파월 의장에게 향후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최대한의 유연성, 플렉시빌리티와 선택권, 옵셔널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책 방향, 예를 들어 9월에 인하한다 또는 동결한다, 이걸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현재 경제가 직면한 물가와 고용 사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긴장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거든요. 아, 여지를 남겨주는 거군요. 그렇죠. 또한 최근 다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도 논리적으로 맥을 같이 하며 연준 내부의 신중한 컨센서스를 반영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정책 실수를 피하고 싶은 연준에게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긴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매우 어렵죠. 예상 내용. 이 경우 파월 의장은 연설 서두에서 연준의 최우선 목표가 여전히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 달성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과거 최고점 대비 상당 부분 둔화되었다는 정책적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목표치인 2%보다는 너무 높다, still too high는 경고성 발언을 덧붙이며 만족하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2022년 연설이랑 비슷한 톤이겠네요. 네, we must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이 메시지를 일부 반복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설의 핵심은 향후 연준의 모든 통화정책 결정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데이터에 의존적일, data dependent, 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그리고 매우 강하게 강조하는 데 있을 겁니다. 결국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네, 즉 금리 인하의 구체적인 시점이나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명확한 가이던스, 지침을 제공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물가, CPI, PCE, 고용, 실업률, 신규 고용, 성장, GDP 관련 지표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지켜보면서 회의 때마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We are prepared to adjust policy as appropriate based on incoming data.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일 애매한 시나리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 반응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설 직후 초기 반응은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강력한 매파적 쇼크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하면서 주가가 잠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안도감. 네, 소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단기 랠리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명확한 비둘기파적 신호,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파월의 연설 내용 분석에서 즉시 다음 달에 발표될 CPI, 고용보고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로 빠르게 옮겨갈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했으니. 네, 왜냐하면 파월 자신이 강조했듯이 이 지표들이 연준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시장의 변동성, 발러틸리티는 단기적으로 가라앉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으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지표 발표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탐색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VIX 지수 역시 급락하기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고요. 시장은 명확한 방향성 없이 데이터 워치 모드로 전환될 것입니다. 네, 세 가지 시나리오와 각각의 배경, 예상되는 발언 내용, 그리고 시장 반응까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이걸 혹시 표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 지표들, 예를 들어 나스닥, S&P 500, VIX,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하신 표 2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 시나리오별 핵심적인 시장 지표들의 예상 반응을 표 형태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A, 매파적, 허키시입니다. 나스닥 S&P 500, 급락, significant sell-off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 하락폭 풀 수 있고요. VIX 지수, 급등, 샵 인크리스 할 겁니다. 시장 공포 심리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등, 스파이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 기대 또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 강화 때문이죠. 미국 달러, 강세, 스트렝튼 할 가능성 높고요. 요약, 전형적인 위험 회피,
리스크 오프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네. 다음 시나리오 B, 비둘기 파적, 도배시, 나스닥 S&P 500, 급등, significant surge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 성장주가 랠리를 주도할 거고요. VIX 지수, 급락, 샵 디크리스하며 시장 안도감을 반영할 겁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급락, 샵 디크리스할 겁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급격히 반영되니까요. 미국 달러, 약세, 위큰을 보일 가능성 높습니다. 요약, 위험 선호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며 안도 랠리가 나타날 겁니다. 와우! 마지막 시나리오 C, 중립적 데이터 의존적, 나스닥 S&P 500, 연설 직후 일시적 상승, Initial Rallied Possible 보일 수 있지만 이후 방향성 탐색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 Increased Volatility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뚜렷한 추세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VIX 지수, 상승 또는 높은 수준 유지, Elevated Rising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10년물 국채 수익률, 보합세 또는 소폭 상승, Modest Rise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하지도 강화되지도 않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 방향성 불분명, Mixed Uncertain 할 수 있고요. 요약,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시장은 다음 경제지표 발표를 기다리는 관망세 또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 각 시나리오별 시장 반응이 훨씬 명확하게 들어오네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 시나리오가 바로 세 번째, 중립적 데이터 의존적 발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만약 정말 파월 의장이 예상대로 이런 애매모호한 혹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연설 직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파월 의장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마냥 다음 지표 발표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파월 의장 연설이 예상대로 중립적인 기조, 즉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친다면 연설 직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세정할 원칙은 바로 자본 보전입니다. 자본 보전이요? 네, 왜냐하면 중립적 발언은 결국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당분간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연설 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군요. 네, 이런 시기에는 공격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 규모를 늘리거나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에 큰 금액을 베팅하는 투기적인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립적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의 초점은 즉시 파월의 입에서 발표될 다음 주요 경제 지표들, 즉 다음 달에 나올 CPI, 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지수, 월간 고용보고서, 그리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이런 것들로 빠르게 이동할 겁니다. 네, 데이터가 중요해지겠죠. 네, 이제 연준의 실제 통화정책 방향은 연설문 속에 숨겨진 미묘한 수사, 레토릭이나 뉘앙스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실제 발표되는 냉정한 숫자, 대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이 핵심 경제 지표들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이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나 변동성 지수인 VIX를 활용하는 투자자들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조언이나 전략이 있을까요? 중립적인 시나리오 하에서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의 경우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가장 유력한 중립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수익률이 더 오르거나 최소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시장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 당신이 만기가 긴 장기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면 향후 금리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금리 변동 위험, interest rate risk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내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균 만기, 즉 duration을 단기나 중기로 조정해서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듀레이션을 줄이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장기 국채 비중 줄이고 단기 국채나 만기 짧은 회사채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죠.
다음으로 VIX 지수 관점에서는 파월 연설 이후에도 VIX 지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예를 들어 시장에서 통상 불안 심리가 높다고 여기는 20포인트를 계속 상회하거나 그 이상을 유지한다면 이건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명백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VIX가 안 떨어지면 불안한 신호다. 네. VIX가 높다는 건 향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이건 옵션 시장에서 하락 위험을 해지하려는 수요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급반등이나 추세적인 상승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하거나 보다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VIX의 움직임은 시장의 체온을 재는 중요한 온도계 역할을 계속할 겁니다. 네, 단기적인 던개호동을 계획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번 2025년 잭슨홀 미팅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더 큰 그림,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투자 환경에 대해 어떤 거시적인 변화를 읽고 준비해야 할까요? 혹시 이번 잭슨홀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2025년 잭슨홀 미팅은 궁극적으로 파월 의장이 어떤 톤의 연설을 하던 간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던 간에 한 가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실을 우리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바로 지난 10년 이상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었던 초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종말. 네. 팬데믹 이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수십 년 만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직접 경험한 연준과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둔화나 노동시장의 조정을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통제하고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병성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거죠. 네. 따라서 현명한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시장 등락 뉴스나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과도하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즉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큰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게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고 적응시켜 나갈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잭슨홀 미팅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장기적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뉴 노멀은 더 이상 제로금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회복력 있는 포트폴리오, 리질리언트 포트폴리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과거 저금리 시대와는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종류의 자산이나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장기 투자 전략은 이제 과거와 달라진 고금리 환경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말 그대로 회복력과 방어력을 갖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건 몇 가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네. 첫째, 개별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는 당장 수익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하는 투기적인 비수익 성장주들이 각광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죠. 네. 대신 실제로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재무 상태가 매우 건전하며 부채 부담이 적은 기업, 즉 외부 자금 조달 없이도 자체적으로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로버스트 캐시 플로우 제너레이션을 갖춘 기업, 그리고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브랜드나 기술력, 시장 지배력 등 지속적인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를 가진 기업들을 선호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니까 부채가 많거나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튼튼한 기업 위주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둘째, 섹터 배분, 섹터 엘로케이션 관점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소비자들이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방어적인 디펜시브 성격의 섹터들, 예를 들어
음식료, 생필품 등 필수 소비재, 컨슈머 스테이플스나 제약, 바이오, 의료 서비스 등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섹터는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향이 있죠. 아,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요. 네. 또한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대 마진이 확대되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금융, 파이낸셜 섹터, 특히 대형 우량 은행이나 보험사 등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금융주도 괜찮겠군요. 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리스크 톨러런스를 냉정하게 재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맞춰 주식, 채권, 그리고 현금 또는 예금, MMF 등 단기 유동성 자산 간의 균형 잡힌 자산 배분 전략, 에셋 얼로케이션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의 성공적이었던 투자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거고요. 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정말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핵심적인 지표나 이벤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키는 어디를 향하게 될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야 할까요? 잭슨홀 미팅이 끝나더라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지표 및 이벤트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FOMC 경제 전망 요약, SEP 및 점도표, 닷플롯입니다. 연준은 1년에 4번, 3, 6, 9, 12월 FOMC 회의에서 위원들의 향후 경제 전망치를 모은 SEP와 각 위원이 생각하는 미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점으로 찍어 보여주는 점도표를 함께 발표하죠. 아, 그거 중요하죠. 점도표. 네, 이게 연준 위원들의 향후 경제 상황 및 금리 경로에 대한 집단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공식 자료입니다. 특히 점도표의 중간값 변화는 시장의 금리 기대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번 SEP와 점도표가 발표될 때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월간 주요 경제지표 발표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데이터 의존성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매월 발표되는 핵심 거시경제 데이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겁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왕이죠. 네, 특히 매달 중순경 발표되는 CPI와 월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지수, 연준이 CPI보다 더 선호하는 지표죠. 그리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월간 고용보고서, 실업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등 이게 연준의 다음번 정책 결정을 좌우할 핵심 변수들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들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표들의 추세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매달 발표되는 지표들 잘 챙겨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험 및 관세 동향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험에서 봤듯이 이제는 순수 경제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외적인 변수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하죠. 네, 특히 특정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고조,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 공급망 요충지 불안정 같은 거, 또는 주요 국 간의 무역 정책 변화, 예를 들어 새로운 관세 부과나 조정, 수출입 통제 같은 것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거나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해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 활동과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비경제적 요인들의 전개 상황도 주요 경제지표와 함께 반드시 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2025년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대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파월 의장 연설의 가능한 시나리오 분석과 각 시나리오별 시장 영향 예측, 그리고 이에 따른 단기 및 장기 투자 전략까지 정말 깊이 있고 상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긴 논의를 좀 요약하자면요. 시장은 이미 잭슨홀 미팅이 열리기도 전에 연중 고위 인사들의 매파적인 신호에 반응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 부분 낮췄다는 점.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명확한 방향 제시보다는 중립적이거나 데이터 의존적 입장을 취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앞으로 발표될 실제 경제 지표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거의 저금리 시대와는 달라진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회복력 있는 투자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점, 이 점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검증된 정보에 기반한 신중하고 냉철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잦은 매매를 하기보다는 변화하는 거시경제의 큰 흐름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잭슨홀 미팅 이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당신의 투자 결정에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참고하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개별 주식 또는 특정 투자 전략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모든 금융투자는 시장 변동성에 따른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컨텐츠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정보가 실제 시장 상황이나 전문가의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시고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교차 검증하시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